여기 미묘한 전략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압에 능한 것이 매우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표현을 재치 있게 꾸미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특정 군사 전략에 덜 능숙해지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 세계에서 평균에 머무른 결과를 목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미국이 이란을 끝장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과 트럼프 모두 현재 반쪽짜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진지한 공중전으로 시작했는데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라 이미 반쪽짜리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강압의 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려는 주요 지렛대는 이란 항구로 오가는 물류를 봉쇄하는 것이고 때때로 군사적 행동이 약간 가미됩니다. 한편 이 용어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침공해서 반쪽짜리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폭격을 겪는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침공군이 몇 달째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동원하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좋아요. 흥미로운 지적들이네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기서 논의를 끝내는 것도 쉬울 겁니다. 또는 국가들이 왜 부분적 조치와 전면적 조치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지 이론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다르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전략적 상호작용의 기묘함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이런 종류의 공격을 예상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추구할지 결정하는 비용, 편익 계산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런 조건에서 위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부분적 조치의 효과가 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지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우크라이나와 이란 상황에 연결해 이런 시나리오에서의 추가 복잡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는 조용히 연속 100일 동안 영상을 올리는 기록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작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세상엔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비밀의 또 다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건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후원사로 다시 찾아온 그라운드 뉴스입니다. 저는 아침 데일리 브리핑 확인이 하루 시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특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의 진전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각지대에 숨겨진 몇몇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에는 닿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이 러시아 핵심 드론 부품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그건 1000kg이 넘는 탑재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라운드 뉴스의 라인손 맵스 페이지로 가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판타스틱 40% 할인 혜택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략적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자신의 역량을 해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집권이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예상 결과가 전쟁 계획의 핵심 요소임에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신념이 계속 싸워야 할지 아니면 특정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 위에 그것을 표시해놓고 적이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려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전제로 협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라면 그것이 정확한지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임의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절충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가능한 한 많은 군사력을 실제로 생산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 생산에 투입된 막대한 투자를 보면 거의 그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병력이 동원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국내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듯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만약 당신이 휘발유 가격을 보지 않고 뉴스를 켜지 않는다면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상되는 결과의 실제 모습은 단순히 지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개월에 걸친 계획의 축적이며 군사적으로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는 노력과 어떤 계획과 다른 계획 사이의 실제 비용상 절충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대가로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 편익 계산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곧 여기서 반전이 있을 테니 저를 믿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장군들이 군사적 선택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각각은 각기 다른 수준의 기대 이익을 낳습니다. 각각은 또한 서로 다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얻게 됩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열, 즉 이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가장 큰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꽤 간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군사적 강압에는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저는 제 이익과 비용을 모두 감안합니다. 하지만 제 상대는 제 비용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 이익만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은 제로섬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선택지가 강할수록 기대 결과선은 제 쪽으로 더 크게 이동합니다. 저에겐 좋고 상대에겐 나쁩니다. 이제 제 전략 메뉴 중 하나의 선택지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략을 선택하면 분쟁의 모든 쟁점을 확실히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근 대신 채찍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협만으로 효과가 있으면 그건 공짜입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가 실제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상대는 제 블러프를 간파하고 저를 바보로 만들 겁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제 목록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익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고 여전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관점에서 제 선택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그는 제가 높은 이익이 있는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시가합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그것이 기대되는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의 진짜 한계선은 그 기대 결과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는 협상에서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이상한 부분으로 가볼게요. 제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하나는 제한적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 조치입니다. 전면적 조치는 정의상 제한적 조치보다 더 강력합니다. 완전한 조치에는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반 조치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습니다. 또한 결과를 내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 조치의 비용에 따라 제가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보세요. 저의 완전한 조치의 순 가치는 절반 조치의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그저 평평한 선입니다. 저의 절반 조치 가치는 비용이 늘수록 감소해 아래로 기울어진 선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절반 조치가 여전히 완전한 조치보다 못한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제가 둘 사이에서 선택을 바꾸게 만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하에서는 저는 절반 조치를 선호합니다. 그 이상에서는 저는 완전한 조치를 선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략적인 세계가 아니라면 무료인 절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한 조치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아니면 절반 조치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한 푼도 내지 않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반 조치 비용에 따라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임계점 이하에서는 제가 절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제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임계점 이후 저는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상대방은 두려워합니다. 그의 최저선이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을 절반 조치의 강도에 따라 봐도 똑같은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자명한 경우, 즉 이익이 작을 때는 저는 완전한 조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커질수록 결국 저는 부분 조치를 선호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지노선은 여전히 이상해 보이고 전면 조치를 선호할 때도 그 마지노선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분 조치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꾸면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입장에서 부분 조치의 강도를 더 높일수록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낮아집니다. 또한 더 나쁜 부분 조치가 전면 조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봉쇄를 시행하는 것에 더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전면 조치가 그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이 효과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제 부분 조치가 더 나쁠 때는 더 좋을 때보다 상대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분 조치를 그저 평균적으로 하는 건 차라리 형편없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편없는 부분 조치는 제 전면 조치가 믿을만해 보이게 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제안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한, 이는 제가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이전만큼이나 더 나쁜 반 조치가 저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상대가 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저는 상대방의 비용이 제 전략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면 조치가 보통 상대방에게도 더 큰 비용을 부과하고 이것이 오히려 이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보면 앞서의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분쟁을 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우리로서는 왜 양쪽 전선 모두에서 진전이 거의 없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푸틴이 계약병을 쓰는 반쪽짜리 조치가 덜 효과적이거나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는 몇 가지 대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전면 동원령을 내려 전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논의하지 않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것은 약함의 신호를 보여주며 푸틴이 몰락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게 올바른 시각은 아닐 겁니다. 그는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며 우크라이나 압박을 강화하려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키이우에게는 불리한 일입니다. 물론 전체 상황에서의 협상력이 훨씬 커지긴 합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미국이 주요 공중작전을 종료하고 대신 봉쇄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격성 수위를 낮추기로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전의 악순환 한가운데에 있고 이 영상을 며칠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전쟁이 갑자기 멈춘 이유가 궁금했다면 지금까지는 그게 원인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전의 속도는 의도적으로 느려졌습니다. 만약 봉쇄가 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덜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해서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다면 다시 본격적인 공습이나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나쁜 반쪽짜리 조치들이 후생상에 함의를 논의하면 상황이 특히 흥미로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전면적 조치 위협을 활용해 평화적 합의에서 상대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이점이 생깁니다.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이 전쟁 중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신뢰를 얻는다면 협상에서의 마찰이 사라지고 실제로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봉쇄 게임 전개를 확신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무력 충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그 제한적 조치 자체가 협상상의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전쟁 비용이 늘 수 있지만 전쟁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 학문적 자아가 한때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조치는 미국에게 더 효율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가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곧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연쇄적인 파장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군대에는 다양한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옵션들이 전쟁의 예상 결과를 이룹니다. 그 옵션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복잡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전략에서 더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 뉴스 /라인선맵스에 방문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드밴티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에어만 트라우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모르셔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